이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돈 5천만 원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주 쓰고 있기도 하죠.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왜 훔치고 있는지 항상 의식을 하라는 거죠. 저는 잘 살고 싶어서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은 가장 저렴하게 저자의 사상을 훔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그 저자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그 작가가 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현실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이 돈을 가질 수 있는지 48시간 안에 나에게 신호를 줘. 이런 방법 같은 걸 작가의 사상이 저에게 녹여진 채, 제 의식을 가진 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본론 전에 딱 10초만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셨어요? 혹시 3년 뒤에 나와 직접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만든 앱 셀프 리치 다이어리가 그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니다. AI가 매일 당신을 알아가다가 어느 날 3년 뒤 미래의 당신이 되어서 말을 걸어올 겁니다. 지금의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미래의 내가 해주는 거죠. 무료입니다.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일이거든요. 더보기란에 링크 두겠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당신을 앞서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포장됩니다. 베끼지 마라, 창의적으로 해라, 남 따라하지 마라.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 그는 영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디오 가게 직원이었죠. 홍콩 느와르, 일본 사무라이 영화, B급 영화들의 장면과 대사, 연출 방식을 그대로 베끼기 시작했죠. 그러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버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배웠던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비틀즈는 모두 아실 겁니다. 영국 밴드인 비틀즈는 초기에 미국 블루스와 로큰롤을 거의 카피밴드 수준으로 연주하던 이름 없는 밴드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하루 8시간씩 남의 곡을 연주하죠. 카피한 밴드의 리듬, 무대 매너, 에너지 자체를 모두 베낍니다. 그러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사람들은 비틀즈에 열광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조금 마음 어딘가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제 무의식 안에 교육받아온 흔적이 꿈틀거리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베끼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베끼면 0점, 남의 걸 따라하면 창의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런데 타란티노가 베꼈습니다. 비틀즈가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장 나쁘다고 배운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인류의 조건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인류가 되려면 3가지 힘이 필요하다.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이다. 인류가 되고 싶다면 전통 방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 것을 보고 훔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타란티노 감독처럼, 비틀즈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인류가 된 그들도 처음은 베끼는 것부터 책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훔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도덕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학교의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평균은 안전하지만 절대 인류는 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인류로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닌 겁니다. 그 교육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스스로 만들고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뭔가 열정이 생겨서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다. 애초에 그 분야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잘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 보기 시작합니다. 말투나 옷 스타일, 사고방식 등을 말이죠. 파블로 피카소는 처음부터 입체파를 탄생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동경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 훔치는 힘에 대해서 일한 사람 필리를 소개합니다.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 방면에 재주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한 사람으로 일본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자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어디서 배웠냐고 저자가 물어봅니다. TV나 라디오에 나온 걸 듣고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일한 지 3개월 만에 부점장급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것도 일본에서. 저자는 이번에도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한 거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한 것뿐이야. 어느 날 둘은 우연히 공원에 있었는데 일한 사람은 저자 앞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췄습니다. 저자는 이번에도 묻습니다. 와, 언제부터 배운 거야? 진짜 잘하는데? 필리는 말하죠. 배운 적 없어. 그냥 따라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리가 천재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천재일 수도 있죠. 보고 따라하는 것도 센스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르게 말하죠. 센스가 아니라 동경이라고 합니다. 필리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잘 따라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을 동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훔치는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바로 동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을 더 관찰해보고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따라하게 되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을 때인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투 등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너무 뛰어나고 멋진 사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수가 하는 모든 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따라했죠. 그렇게 하니까 회사 내에서도 성장 속도가 저 혼자 매우 빨랐고 나중에 사수와 떨어져서 혼자 이직하게 됐을 때도 자립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만 해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 없이 베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냥 모방이 될 뿐이라고 책은 또 말하죠. 무의식적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훔쳐야 한다고 책은 말합니다. 의식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의식적으로 훔칠 때 그 분야에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힘이란 결국에는 자신만의 스타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목적의식이 단단히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경하는 대상이 있고 그처럼 일을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플레이를 잘하고 싶다면 그가 하는 걸 따라해 보되 반드시 본인이 그걸 왜 따라하는지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스타일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스타일로 인해서 자신만의 독창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삶보다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당시에 유행했던 책 많이 읽기를 따라했던 거죠. 한동안 유튜브에 많았었죠. 나와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먼저 보게 되면 책을 나중에 읽게 돼도 그 영상에서 말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알아서 책을 읽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영상의 설명이 좋아서 책을 사서 보았는데 자신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알게 된 뒤 먼저 읽고 나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만의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책을 소화해서 말해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주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 이것이 자신만의 스타일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왜 훔치고 있는지 항상 의식을 하라는 거죠. 저는 잘 살고 싶어서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은 가장 저렴하게 저자의 사상을 훔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그 저자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그 작가가 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현실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이 돈을 가질 수 있는지 48시간 안에 나에게 신호를 줘. 이런 방법 같은 걸 작가의 사상이 저에게 녹여진 채 제 의식을 가진 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돈 5천만 원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주 쓰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 걸까요? 훔치는 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동경에서 베끼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 된 거예요. 타란티노가 홍콩 느와르를 베꼈을 때 결과물이 어땠는지 아세요?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펄프 픽션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서 약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1994년 한 해 동안 최고 수익 영화 중 하나예요. 거기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이게 훔치는 힘의 결과입니다. 남의 틀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내 고유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그 길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면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만의 길을 갖고 지금은 어느덧 6만 구독자가 넘었네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타란티노가 비디오 가게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홍콩 느와르와 사무라이 영화, 그리고 B급 범죄 영화 같은 자신이 동경하는 영화에 대해 로저 에이버리라는 친구와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로저는 펄프 픽션의 각본가이죠. 그리고 비틀즈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죠. 즉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동경도 지속하는 힘이 생깁니다. 동경부터 시작해서 의식하고 훔치면서 반복할 때 혼자서 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정말 어지간히 동경하지 않으면요, 결심은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경하는 대상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유지해줄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란티노에게는 로저 에이버리가 있었고 비틀즈에게는 동료가 있었죠. 필리가 일본에서 일한 사람 필리가 일본에서 3개월 만에 부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현장과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란티노도 비틀즈도 그렇고요. 저는 와이프가 있었고 스승님인 수리아 김님, 그리고 출판사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결심만으로 그 에너지가 오래 못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줌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위클리 모티브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현실화는 빠르게 됩니다. 혼자서는 2주를 못 가는 결심이 함께하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설명란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어떤 분야에서 정점에 있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한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세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이요. 유튜버든 뭐 직장 선배든 아니면 운동선수든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 질문 하나만 붙이는 겁니다. 왜 저기서 저 말을 했지? 왜 저 타이밍에 저걸 했지? 왜 저 방식을 선택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저자가 말하는 훔치는 힘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타란티노처럼, 비틀즈처럼. 하지만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따라할 때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많은 아이들이 오버헤드킥을 하고 싶어서 연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 컨트롤과 패스 같은 기본기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자는 의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따라하려고, 훔치려고 하는지를 말이죠. 한편 제 영상 중에 썸네일이 신으로서 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피곤할 때나 지칠 때 나는 신으로서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 피곤과 지침이 없어짐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했었죠. 이는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신으로 바꾸면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할 리가 없겠죠. 인류의 조건에 나오는 훔치는 힘의 시작도 정체성을 내 안에서 바꿔주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강의를 녹음했을 때 유명한 강사 여러 명을 제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에는 A라는 강사를, 또 다른 말에는 B라는 강사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떠올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을 하죠. 사실 지금도 어느 누구를 따라하면서, 아니 어느 누구를 떠올리면서 말을 하고 있긴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섞여서 모르시는 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제 스타일처럼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강사들의 매너와 말투를 그 당시 대사에만 적용해서 훔친 것이 되죠. 그리고 정체성을 순식간에 바꾼 것이 되기도 합니다. 비욘세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갈 때만 나오는 정체성에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이 정체성 교환을 내면에서 가장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역시나 사람들이 열광했죠. 한편 이걸 했을 때 얻어지는 건 숙달의 경험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의 결국에는 핵심이에요. 왜 훔치는가? 숙달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정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서 숙달을 하려면 먼저 훔치라는 겁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할 때 누구나 빠르게 숙달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정할 때는 반드시 동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동경하면 안 됩니다. 왜 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따라하고 싶어졌는지를 꼭 의식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건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허울을 동경하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오버헤드킥만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책은 가장 저렴하게 저자의 사상을 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제가 동경하는 대상은 토니 로빈슨, 제이 세티, 마이클 싱어, 에크하르트 톨레 등 많습니다. 그들의 책과 유튜브를 항상 보면서 그들의 사상을 훔치려고 시도합니다. 한 가지 예로는 그들을 제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떠올려서 따라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면 내면에서 마치 그들이 답을 준 것처럼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처음부터 독창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은 훔치는 겁니다. 그 훔치는 힘에서부터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타란티노는 비디오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비틀즈는 이름 없는 카피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을 인류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독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다 훔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브로니 웨어는 한때 임종을 앞둔 중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이게 전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나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독일종 셰퍼트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한 그룹은 스스로 전기 충격을 끌 수 있는 레버가 있었고 다른 그룹은 레버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다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던 개들은 모두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레버가 없었던 두 번째 그룹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이 학습된 겁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출구가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도 개들은 그냥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선택권이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선택권이 생겨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동물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학습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셰퍼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극히 활동적이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반응을 읽었을 때 몇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요. 아침 일찍 진짜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한 9시, 10시에 퇴근하고 상사가 시키는 일, 동료가 부탁하는 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일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없었죠. 주말에는 또 대표가 전화 오고 또 어떤 팀장, 다른 부서의 팀장이 또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볼 때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고, 거절하면 뒤처질 것 같았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거를 정말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선택권이 없다고 셰퍼드처럼 믿어버린 결과가 아닐까요? 지극히 활동적이 된다는 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주변에서 뭐 간혹가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건 다른 종류의 포기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업무, 모든 요청, 모든 부탁에 몸을 내던진다. 모든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전부 해내려고 한다. 언뜻 보면 무력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무작정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무작정 막 뛰어다닌 사람도 결국 결과는 같은 거죠.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브로니 웨어는 한때 임종을 앞둔 중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이게 전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나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결코 가볍게 넘길 게 아니죠. 더 많이 하지 못한 게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한 게 후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분명히 살았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 열심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그 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새로운 조직에 편입됩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상사, 새로운 동료들이 생겼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요청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참석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어디서든 불러가면 달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조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프로젝트는 계속 밀렸고, 마감은 지켜지지 않았고,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처럼 해고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한마디 건넵니다. 네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그것만 좀 해. 이 충고가 샘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해고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평판도 오히려 더 좋아졌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에센셜리즘의 핵심입니다. 저자 그렉 맥커우는 스탠퍼드 MBA 출신으로 2012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젊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많이 한 게 아니었다. 더 올바른 것만 집중해서 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뒤에 제품 라인 300개를 철수했습니다. 300개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남은 소수의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아이폰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모두가 사야 한다고 할 때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전혀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초기 10년 동안 온라인 서점에만 올인했습니다. 지금의 아마존은 그 10년의 결과인 거죠. 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샘은 그 이후에 노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동료들이 실망했겠죠. 항상 예스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라고 하니까요. 어색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편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사람들이 샘의 결정을 존중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시간은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율성을 가진 사람은 권위가 생긴다고요. 거절이 곧 권위를 만드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딸과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하루였죠. 아마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시간을 좀 만회하고 싶었겠죠. 회사를 4시 반에 나오는 걸 계획했어요. 그리고 나서려는 순간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이자 이제는 자신의 상사가 되는 친구와 마주칩니다. 그 상사가 말했죠. 자네 딸이구나. 오늘 같이 딸과 저녁 먹으면서 못다한 얘기를 하지. 상사의 제안인 거죠.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구나 오랜 친구이기도 한, 그리고 상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대부분은 따라갔을 겁니다. 딸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고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고 말하면서요. 근데 솔직히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죠.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야. 나도 기대돼. 하지만 오늘은 딸과 데이트 약속이 있네. 딸은 그 하루를 평생 최고의 날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종종 인정 욕구 때문에 노라고 해야 하는 순간에도 네, 예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스가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포장합니다. 그 성실함이 선택권을 포기하게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력한 게 아니죠.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가족, 건강, 친구,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거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시간을 쏟는 것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요하지 않은 요청들이 끊임없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셨거나 위클리 모티브를 신청해주신 분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벌써 저도 상담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게 된 지 건수로 따지면은 한 5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0건 중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는 있는데 눈앞의 상황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도 이걸 매주 함께 점검해 준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위클리 모티브입니다. 매주 한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좋은 책에서 뽑아낸 핵심 통찰을 매주 전달해드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혼자 고민하다 흐지부지 되는 분들, 방향은 알겠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분들, 매주 조금씩 나를 챙기고 싶은 분들,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관심 있는 분만 확인해 보세요. 거기다 매우 저렴합니다. 자기계발 채널 댓글엔 항상 이런 게 달립니다. 나는 100억을 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억 자체가 그분의 목표가 사실은 아닐 겁니다. 100억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 100억이 생겼을 때 느끼고 싶은 그 감정, 그게 진짜 목표겠죠. 그 진짜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와 관계없는 것들은 거절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스탠퍼드 MBA 출신인 저자 그렉 맥커운도 결국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일을 찾아라. 그러고 나면 이 질문 하나가 나침반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아니면 전부 거절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권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막상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해도 셰퍼드처럼 무감각이 학습되어 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제가 무감각이 학습되어 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500명 정도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보라고요.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였던 것 같아요. 뉴올린스를 강타한 뒤에 수년이 지나도 그 지역이 복구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정부도 좀 손을 놓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냥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브래드 피트는 그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안타까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메이크의 라이트라는 단체를 출범시켜서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하고 폭풍에 견딜 수 있는 150채의 가옥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한다. 막연하게 뉴올린스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지역이 짧은 시간 안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고무적이며 평가 가능한 가까운 목표. 이 목표가 생기면 그 외의 것들을 거절하는 게 쉬워집니다.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딱 그거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두려운 적도 많았어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도 셰퍼드 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뭔가를 거절할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마음속에서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에 맞는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임종 직전에 그 후에 용기를 내어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 우리는 그 후회를 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에센셜리즘의 핵심은 결국 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딱 1분만 눈을 감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 이외의 것들은 이제 용기 있게 모두 노라고 말해보세요. 그 거절이 당신에게 권위를 만들어주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게 해줄 거라고 저자인 그렉 맥커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는 우리가 속한 곳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벗어났고 미래는 닿을 듯 말 듯한 지점에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문해보세요.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한 자전거 경주 대회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25살 청년이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사륜구동 트럭 한 대가 표지판을 못 보고 그의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청년의 척추 6마디가 으스러졌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청년에게 의사들이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척추를 금속 막대로 고정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도 의사였습니다. 카이로프랙터.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평생 몸을 반밖에 못 쓴다는 걸. 의사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수술 안 하면 평생 휠체어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서 나와 자기 집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청년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였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침대 위에서 시작된 일이 40년 뒤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팀이 가장 주목하는 뇌과학 실험이 되고 오늘 저녁 식탁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와 통장까지 뒤집을 거라는 걸 그때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9주 뒤 청년은 자기 발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2주 뒤 다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부러졌던 척추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도 약도 없이. 그 청년의 이름은 조 디스펜자. 그가 40년 동안 풀어낸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걷기 시작한 뒤에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그전과 다르게 보였거든요. 두통을 호소하며 오는 40대 여성, 허리 통증으로 10년째 고생한 50대 남성, 만성 피로로 출근조차 못하는 30대 여성. 이 사람들이 그가 처방하는 어떤 치료에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나는 늘 이래요. 나는 원래 몸이 좀 약해요. 나는 이 병을 평생 안고 살 거예요. 조 디스펜자가 진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기 몸에 대해 같은 문장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몸 상태가 그 문장에 정확히 맞춰간다는 걸. 그는 자기가 침대에 누워 9주 동안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 척추는 지금 완전히 붙어 있다. 이 한 문장을 매일 몇 시간씩 감정을 실어 반복한 것. 그리고 그 몸이 실제로 그 문장을 따라갔다는 것. 그 순간 조 디스펜자는 진료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경과학 연구실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30이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조 디스펜자는 한 질문에만 매달렸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왜 몸이 그걸 따라가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비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가 20년 뒤 하버드 강연장에서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약국이 하나 있다. 병원에서 쓰는 어떤 약보다도 3배 강한 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국. 그런데 이 약국은 의사의 처방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다른 열쇠가 있다. 그 열쇠가 뭔지 알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강연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이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이슨은 매년 1월 1일에 새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매일 아침 운동한다. 올해는 매일 책 한 장 읽는다. 올해는 매일 아내에게 다정하게 한마디 한다. 1월 1일 아침, 제이슨은 운동복을 입고 현관에 섭니다. 뿌듯합니다. 1월 2일 아침, 제이슨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오늘 하루만 쉴까? 1월 7일 아침, 제이슨은 이미 운동복을 개어놓았습니다. 1월 15일 아침, 제이슨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역시 나는 작심 3일이야. 제이슨의 의지가 약한 걸까요? 조 디스펜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이슨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건 1월 1일 결심한 5%의 제이슨. 뒷자리에 앉은 건 지난 50년 동안 반복된 95%의 제이슨. 그런데 운전대는 뒷자리가 쥐고 있습니다. 앞자리는 조수석에서 떠들 뿐입니다. 95%의 운전자는 50년 동안 쌓인 문장들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나? 나는 늘 중간에 포기해.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내일도 어차피 같은 하루야. 제이슨의 앞자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뒷자리에 있는 운전자는 자기가 아는 길로만 달립니다. 그 길 끝에 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포기한 운동복, 덮어놓은 책, 닫힌 입. 여러분의 올해 1월 1일은 어떠셨습니까? 그날 썼던 결심이 지금 몇 개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뒷자리의 운전자가 앞자리의 말을 매일 아침 덮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20년 동안 풀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뒷자리의 운전자를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처음에 운전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설득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50년 동안 굳은 운전자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디스펜자는 한 신경과학 논문을 읽다가 한 문장에 멈춥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기 직후. 사람의 뇌는 일상의 베타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타파 상태일 때는 앞자리의 5%가 잠시 쉬고 뒷자리의 95%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조 디스펜자는 연필을 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잠깐 한눈 파는 시간. 그게 언제일까? 답은 두 구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20분, 깨어나기 직후 20분. 조 디스펜자는 이 두 구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20분. 왜 마지막이냐? 하루 중에 운전자의 감시를 통과해서 무의식의 운전석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마지막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10분 전에 열리지 않고 40분 전에 열리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20분씩 하루에 2번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문이 닫히면 그날은 더 이상 운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20분을 무엇에 쓰고 계십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직전 10분, 20분, 30분 스마트폰을 스크롤합니다. 뉴스, 쇼폼, 카톡, 인스타. 깨어나자마자도 똑같습니다. 손이 먼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눈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뒷자리 운전자는 매일 스마트폰에서 본 것들로 길을 다시 깔고 있습니다. 어제 본 부정적 뉴스, 카톡에서 본 남의 자랑, 쇼폼에서 본 비교의 장면들. 이게 여러분의 뇌의 새 고속도로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그날 침대에서 한 결심이 뭐였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 20분씩 자기 척추가 완전히 붙어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떠올린 게 아닙니다. 3가지를 섞어서 떠올렸습니다. 첫째, 장면이 선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진다. 이건 장면이 아닙니다. 허공의 뜻말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6번째 허리뼈의 바깥쪽이 다시 자라고 있다. 그 주변 신경 한 가닥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오른쪽 허벅지의 그 신경의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뼈와 신경과 근육이 한 조각씩 마치 작은 영화를 찍듯이 돌아오고 있다. 둘째, 감정이 올라타야 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미 걷고 있는 자기 몸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압력, 햇빛이 어깨에 닿는 따뜻함, 그리고 고마움.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뇌에게는 도장과 같다고 조 디스펜자는 뒤에 말합니다. 감정이 찍힌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내려가고 감정이 없는 기억은 10분 만에 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2번 반복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20분, 깨어나기 직후 20분. 그 사이의 낮 시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100번 하는 것보다 마지막 20분에 한 번이 더 강하다는 걸 그때는 경험으로 알았고 나중에는 뇌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9주 뒤 조 디스펜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조 디스펜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우연한 회복 아니냐는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냐는 질문. 2008년 보스턴 하버드 의대의 사라 홀잘 박사라는 연구자가 그 질문을 똑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째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가 인정할 만한 정식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명상 연구는 설문지에 기반한 것들이었거든요. 명상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나요? 명상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됐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서 발표한 논문들. 다른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홀잘 박사는 다르게 가기로 합니다. 그녀는 실험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전에 명상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 16명. 이들에게 8주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27분.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숨을 관찰하는 연습. 조 디스펜자가 말한 그 마지막 20분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8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홀젤 박사는 이 16명의 뇌를 MRI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8주 프로그램이 끝난 뒤 다시 한번 MRI로 찍었습니다. 비교 사진을 띄워놓고 그녀는 한참을 봤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8주 전보다 평균 5% 커져 있었습니다. 해마는 5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8주 만에 지난 5년치를 되돌렸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명상으로. 생각 하나로 뇌의 모양이 바뀐 겁니다. 이 결과는 정신의학 연구라는 학술지 2011년 1호로에 실렸습니다. 명상이 설문지가 아니라 MRI 사진으로 증명된 과학계 최초의 정식 논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뒤로 전 세계 대학 연구팀들이 비슷한 실험을 반복합니다. 결과는 매번 같습니다. 생각 하나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뀐다. 홀젤 박사의 논문이 나왔을 때 조 디스펜자는 이미 자기 워크숍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5일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이 몸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조 디스펜자 워크숍 이야기로 잠시 옮겨가겠습니다. 2017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호텔. 조 디스펜자가 5일짜리 명상 워크숍을 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PTSD, 쉽게 말해 과거의 충격 기억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10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도 있었고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지만 증상이 줄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5일 워크숍이 끝나고 집에 돌아간 뒤 이 중 9명이 조 디스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 많은 곳에서 숨이 막히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그 사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같은 워크숍에 휠체어에 앉아온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오랫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녁, 조 디스펜자가 마지막 명상을 이끌고 있을 때 이 중 한 사람이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나머지 4사람도 그 뒤 며칠에 걸쳐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참가자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온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의사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워크숍에 와서 5일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달 뒤 그녀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새로 찍고 또 찍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10년 동안 이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조 디스펜자가 과장한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대학 연구팀이 그의 워크숍에 직접 들어가서 참가자들의 뇌와 몸을 찍고 있습니다. 그 독립 연구 결과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방법을 실제로 쓴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어느 날 5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조 디스펜자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2년 된 상태였고 직장에서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도 늦었어. 그녀는 그날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당신을 매일 아침 다시 만든다. 그 시간을 뺏어서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라. 그녀는 그날 밤부터 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5년 뒤의 아침,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 부엌,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그녀가 쓴 첫 번째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쉽니다. 고요하다. 이게 내 삶이다. 이 장면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직전 20분,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20분 떠올렸습니다. 고요함, 커피향, 햇빛의 따뜻함까지. 한 달이 지나도 외부 세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의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뭔가 좀 달라졌어. 그녀 자신도 왜 다른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글쓰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첫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첫 책이 나왔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바닷가 작은 집을 빌려 정말로 그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옆에는 그녀가 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건 성취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나는 이미 1000번 넘게 본 적이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그녀의 뇌는 5년 동안 매일 이 장면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따라오는데 5년이 걸린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한 일은 단 3가지였습니다. 선명한 한 장면, 그 장면에 올라탄 감정, 그리고 하루 2번 20분씩의 반복. 1986년 25살 조 디스펜자가 침대 위에서 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6년 팜스프링스 병실. 척추가 으스러진 25살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 동의서를 들고 오갔고 가족들이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그가 머릿속에 붙들고 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9주 뒤 자기 집 현관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장면. 지팡이 없이, 누구의 부축 없이 아침 햇빛을 받으며 그가 만지는 문 손잡이의 감촉까지. 그는 이 장면을 매일 2시간씩 떠올렸습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기 직후의 20분씩. 그 사이 시간에도 틈나면 떠올렸습니다. 9주 뒤 조 디스펜자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문 손잡이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가 본 기시감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는 이 장면을 이미 1000번 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20분과 깨어나기 직후 20분, 하루에 2번 열리는 그 문. 이 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집을지 아니면 5년 뒤에 여러분을 그릴지 오늘 밤 결정이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 64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내일 아침 그 한 걸음은 침대 옆에서 스마트폰을 저쪽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5년 뒤 살고 있고 싶은 한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사람, 감정까지 실어서. 한 달이 지나도 외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여러분 뒷자리의 운전자가 드디어 핸들을 다른 쪽으로 꺾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새 길 끝에 있는 풍경이 5년 뒤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 20분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